반갑습니다. 연구진의 김영기입니다. 예. 좀 떨리네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연구 장비 도입부터 처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비 쪽 하다가 이제 연구처 와서 보니까 최근에 그 가제에서 장비를 많이 사야 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뭐 최근에 그 개인 기초 신진 연구자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어제 이제 그 산자부의 이제 기반 구축이나 기반 조성 사업에서도 장비를 많이 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좀 구매 쪽이나 장비 구축하는 쪽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목차는 동일 같고요. 일단은 장비 도입 부분입니다. 장비 도입은 그 도입뿐만 아니라 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제 법 시행령 이제 그 지침 등 제도가 이제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과학기술기본법, 그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그다음에 그 장비 구축 및 그 관리 운영 공동 활용 및 처분에 관한 각 주체가 이행해야 할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서 국가 그 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러한 법령뿐만 아니라 표준 지침 외에도 국가 그 연구개발 혁신법, 그 동법 시행령이나 국가 연구개발 사업 그 연구 사업비 사용 기준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표준 지침에 따르면 저기 국가 그 R&D 예산 3천만 원 이상으로 그 시설 장비를 이제 구축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처에서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 R&D 예산뿐만 아니라 그 NST 국가출연연구소의 이제 기본 연구 사업이나 저기 특정 연구기관 4대 가기원도 여기 해당되는데요. 4대 가기원의 이제 기본 사업도 여기도 해당됩니다. 요 부분은 저희 학교 그 예산서인데요. 저희가 뭐 어제 그 상기병의 김영철 PD가 살짝 얘기했는데 저희 예산 꼭지가 그 기재부 360목이라 해서 R&D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 예산으로 정부 출연금 예산으로 장비를 그 구매할 때는 기본적으로 심의를 득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 도입 심의에는 세부적인 금액에 따라 조금 심의 주체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통상 1억 원 이상은 저기 뭐 수행사업은 정부 위탁사업이랑 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엠팩에서 주관을 하는데 여기 심의를 받고요. 1억 원 3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은 정부 위탁 연구사업일 경우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은 자체 기자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구축 금액 기준도 이제 산정 기준도 마련되어 있는데 대부분 연구자들이 물품 대금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총 구축 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이제 부대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제 산정을 하고 있고요. 모듈화된 연구 시설이나 장비일 경우는 실제 사용 모듈 전체 구입가를 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시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금액적인 측면과 이제 구성적인 측면으로 나눴는데 예시 1번은 일단은 장비비가 이제 8천만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이제 800이고 부대 비용이 한 1,200이면 전체 금액이 1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심의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구성적인 측면인데 주장비 보조장치 부대 비용 합계가 1억 이상일 경우는 심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용어도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장비는 일단은 핵심적인 장치고 그 장치라는 개념은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부분, 부대 장비라는 거는 새로운 성능을 향상을 위해서 주장비에 부착하는 액세서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는 심의 유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심의와 상시심의가 있고요. 본심의는 이제 매년 5월달에 이루어집니다. 차년도 예산 요구서에 포함된 차년도 구축 예정인 연구시설 장비를 심의를 하고요. 상시심의는 당해년도 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당해년도의 구축 예정인 장비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심의는 매월 1, 2회 정도 연 20회 정도 개최됩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뭐 여기 보시면 예산 편성 시점에 구축이 파악된 장비는 일단은 본심의에서 심의를 본다 보시면 될 거고, 예산 집행 시점에서 파악된 장비일 경우는 상시 심의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구축 비용이 1억 이상이 되더라도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한 8가지 유형이 좀 있는데요. 단연조 구축 계획일 경우 총 구축 금액이 1억 이상일 경우는 심의 대상입니다. 보통 심의는 1차 년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다수 재원 1억 이상이 되더라도 정부 지원금이 1억 미만이면 심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에 뭐 시스템 장비로 해서 1억 미만 장비가 여러 개 합쳐져서 1억 이상이면 심의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렌탈이나 리스한 경우 총 납부 금액 1억 이상도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법령이나 전용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심의에서 제외되는데, 장비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구축할 경우는 1억 이상일 때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 유지 보수를 하거나 뭐 소모 교체가 뭐 1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되는데, 장비 그 주성능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는 1억 이상이면 심의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국방 R&D나 보안과제는 그 부처 자체 심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의 관련해서 한 크게 이제 심의 신청 시 주요 반려 사항이나 심의 평가 시 주요 지적 사항 내용인데요. 어제 뭐 김민일 선생님이 간단히 얘기했는데, 주로 예산 요구 내용과 심의 요청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반려 사유가 되고, 또 상호 그 무관한 여러 장비를 하나의 뭐 일식으로 장비를 구축할 경우는 또 반려 사항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나 견적서, 심의 요청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도 반려가 되고요. 두 업체 견적서를 넣게 되는데 심의 받을 때 세부 구성이나 스펙이 상이할 경우에도 반려 사유가 됩니다. 심의 평가 시 주요 지적 사항은 단일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단일 견적을 제출하는 근거가 좀 명확하게 되어야 되고요. 또 장비 스펙이나 금액을 좀 가다하게 계상할 경우도 심의 평가 시 반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명세 부족, 요거는 뭐 스펙이나 금액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명시 안 할 경우는 또 지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장비 구축할 경우 활용도가 높은 장비를 보통 그 심의 서류에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의 요청 시 이제 그 안에 보면 이제 구축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크게 한 6가지 정도를 검토를 합니다. 뭐 보통 이제 그 연구의 그 부합성, 요거는 뭐 진짜 이 장비가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국가적으로 뭐 시급성이 요구하는지, 또 이제 장비 중복성이 있는지, 중복성이 있더라도 꼭 구축해야 될 경우, 뭐 장비 가동률이 높을 경우에는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심의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비 활용성은 뭐 장비 사업의 활용도가 높은가, 그다음에 적정성은 뭐 스펙이나 가격이 적정한가, 그다음 운영 계획서는 전문 운영 인력이나 전문성이 있는지를 이제 보통 이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도입 심의 접수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뭐 많이 보셨겠지만 가기부에서 하는 그 레드라는 사이트가 있고, 산자부에서 하는 저기 아이투브를 이용해서 심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그 산자부 과제 중에서도 그 어떤 케이스는 레드에서 심의를 받는 케이스가 있고, 어떤 케이스는 아이투브에서 심의를 받는데, 요 기준은 사업이 그 R&D 예산인지 B-R&D 예산인지를 확인해서 R&D 예산은 레드에서 심의를 받고요. B-R&D 예산은 아이투브에서 받습니다. R&D 예산인지 B-R&D 예산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요 사업명에 보시면 좀 명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왼쪽에 있는 케이스는 스마트 특사학 기반 구축 사업인데, 요거는 R&D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인데 요거는 B-R&D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아까 사업명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지만 명시가 안 된 케이스도 있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 장 요약본에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산자부의 기반 조성 사업인데 명확하게 B-R&D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는 아이투브 심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비 구축 및 등록입니다.
그 장비 구축이라 하면 연구 시설 장비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 구매 도입 취득이 완료하는 모든 절차를 우리가 장비 구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장비 구매는 저기 뭐 연구자가 구매 요구에 대해서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입은 계약이 완료된 장비를 연구자가 가동할 수 있도록 배송 설치 검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은 구축 완료된 장비를 자산 등재나 대금 집행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을 구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장비 그 구매 프로세스인데요. 보통 이제 아이투브나 엠팩에서 심의를 받고 나서 심의 정보를 수요기관에서 등록을 하고, 수요기관에서는 이제 조항 조달을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사전 규격 공개, 입찰 공고, 규격서 평가 요청을 수요부서에 하고요. 규격 평가 판정이 나면 개찰하고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통보 이런 프로세스로 크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계약 용어는 뭐 요거는 한번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서 장표를 좀 준비를 했고요. 사전 규격 공개는 입찰 공개 전 규격서에 미리 공개하는 케이스인데요. 공고일은 보통 5일입니다. 긴급은 3일이고요. 입찰 공고는 입찰에 관한 정보를 그 나라 상태에 공지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7일입니다. 7일은 계약 금액이 저 구매팀 확인해 보니까 10억 미만일 경우 7억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그보다 큰 금액일 경우 뭐 10억에서 한 50억 사이는 15일, 그다음에 50억 이상은 40일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재공고는 5일입니다. 그다음에 예정가는 낙찰 및 그 계약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고요. 요거는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작성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찰은 정해진 그 입찰 시간 이후에 제출된 입찰서를 개찰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 요청 금액에 따라 계약 방법은 저희 유니스트 케이스인데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부터 2억 미만은 저기 구매팀에서 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억 초과는 조달청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간단히 뭐 설명드렸는데 그 산통부 과제는 기존까지는 3천만 원 이상은 중앙 조달하기로 되어 있는데 발표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이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상계평에 김병철 PD가 살짝 얘기를 하시던데 1억 미만인 장비일 경우 두 가지 케이스인데 개정안에 보니까 일단은 과제 심의가 장비 심의가 보시면 그 과제 평가 단계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미만일 경우. 그다음에 장비 도입도 나라 장치 중앙 조달하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요번에 뭐 구매팀에 알아놓으면 시스템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계약 그 체결 절차인데요. 저희가 이제 규격 가격 동시 입찰 요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제 구매팀 확인해 본 결과 저기 학교 케이스입니다. 내자 외자 비율이 한 9대1 정도 되더라고요. 내자가 한 90%, 외자가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그 내자가 90% 중에서도 98%가 교가로 진행된다고 해서 요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세스는 수요부서에서 구매 요청을 하면 구매팀에 이제 그 서류를 검토하는데 여기서 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구매팀에서 구매 요청할 때 좀 반려되는 사유도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전 교육 공개가 5일, 실제로 5일은 아니고요. 접수하고 뭐 하는데 한 이틀 정도 더 소요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법적으로는 5일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한 7일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찰 공고가 7일 정도 되고, 심사는 구매팀에서는 투철업체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제안서를 이제 수요부서에 전달하면 수요부서에서는 제안서 평가 후에 구매팀으로 결과를 통보하면 됩니다. 구매팀에서는 나중에 낙찰자 선정, 계약, 발주 요청을 하고 물품이 입고되고 검수 및 자산 등록, 대금 지급 프로세스로 이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연구자들이 내 구매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실제로 구매 요청을 탔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구매팀에서 전 주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매 시스템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케이스인데요. 포털에 들어가시면 연구행정에 구매 탭을 누르시면 구매 진행 현황 조회 창이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클릭을 하시면 크게 세 탭으로 나눠져 있는데 프로세스 맵이나 조회 조건, 상세 내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로세스 맵은 말 그대로 현재 본인 구매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매 스텝이 지나가면 저는 못 받아봤는데 메일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메일을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회 조건은 자기 원하는 장비를 조회를 하면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여기 사용자 매뉴얼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옆에 보면 표준 처리 기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용어도 제가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구매 요청 생성 날부터 계약 체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표준 처리 기일로 이렇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자일 경우는 물품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 자체는 60일, 조달청은 74일 정도 소요가 되고 외자는 대학 자체는 50일, 조달청은 84일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매 요청 시 구매 서류는 그 내자일 경우는 물품 상수 포함해서 7가지 정도 포함되고 외자일 경우는 구매 규격서 포함해서 8가지 서류가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부 그 건장 정책 이행 구매 검토서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난주에 보니까 메일이 왔더라고요. 문서가 왔더라고요. 구매팀에서 그런 행정 소요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에서 입력하면 자동 문서가 좀 어태치 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구매 요청 시 주요 반려사항은 이제 첨부 서류가 좀 미비하는 케이스. 보통 이제 구매 유형별로 내자나 외자에 따라 필요 서류가 저렇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누락되는 케이스나 물품 분류 번호가 좀 오기재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첨부 서류별 그 일관성이 없는 내용이 작성될 경우 주로 이제 반려를 하고 있고요. 구매 요청 데이터 입력 오류가 있거나 그다음에 직생 증명서 미보유 업체를 이제 구매 요청할 경우 요것도 주로 이제 반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사전 절차 미이행은 뭐 정보사업 보안성 검토 누락이나 개인정보 뭐 안전성 보안 검토 누락이나 시설 관련된 거 뭐 사전 공사 검토 누락이나 장비 도입 심의가 누락될 경우도 반려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장비 구축이 완료되면 저희가 이제 통상 제우스나 아이튜브에 장비를 이제 등록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그 제우스에 장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단계는 크게 뭐 1단계 등록과 2단계 등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쭉 등록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취득 금액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냥 물품 대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총 구축 금액을 다 입력하시면 될까요? 취득 일자는 대금 지출한 금액 그 날짜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제 정보도 가제 R&D 가제일 경우는 추가해서 검색해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뭐 시설 장비 심의 번호는 뭐 그 엠팩에서 본심이나 상시심의 했을 경우는 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단계에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그 장비 사진 현재 이제 장비가 실제 사진을 이제 업로드하거나 설치 장소 층 호실 같은 걸 입력하고요. 활용 범위는 보통 이제 크게 이제 뭐 세 가지로 나누는데 단독이냐, 뭐 공동 활용 서비스냐, 공동 활용이냐 이런 걸 체크하기도 있고 중요한 거는 장비 상태값입니다. 최초 등록할 때는 활용으로 등록하시면 되는데 매년 그 실태 조사 때 상태값이 변경될 수 있는 케이스가 발생되는데 그거는 그때마다 상태값이 변경되면 30일 안에 요거 상태값을 변경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아이튜브 등록 파트인데요. 아이튜브는 그 연구 장비 관리 지원 시스템 등록 시스템이 들어와 보시면 장비 등록이나 장비 등록 수정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장비 등록 및 수정 창이 뜹니다. 소액은 바로 소액 등록을 하시면 되지만
외자나 내자는 케이스가 두 가지인데 외자 등록은 케이스가 한 스텝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자 케이스를 좀 설명 좀 드리면 외자 등록을 요청을 하시면 요청이 하나 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취득금액이나 계약서, 적립대금, 취득금액 산출 내역서를 업로드해야 되는데 적립대금은 저희 구매팀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보통 신용장 개설 관련된 서류를 받을 수 있어서 그 자료를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완료 버튼 누르면 산업혁신기반실에서 한 승인하는데 한 5일 정도 걸린다니까 그게 완료되면 장비 확정 요청해서 장비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뭐 크게 네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절차는 간단합니다. 쭉 프로세스대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시리얼 번호 입력하는 부분 그거는 장비에 그 시리얼 번호에 있어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그 내용 연수는 장비마다 내용 연수가 다 다른데 조달청 내용 연수를 클릭하시면 장비별로 내용 연수 나왔습니다. 보통 뭐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장비마다 뭐 9년이나 12년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 해당 장비 내용 연수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수 날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금 지급 일자나 검수 파일은 검수 검사 등록 조사서를 이제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등록의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장비 설명 파트에 좀 반려가 좀 많이 되는데 여기는 설명 형식으로 좀 장비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 형식으로 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스펙에 있는 거 뺏겨서 이렇게 넣으면 반려 처리가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설명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정보 파트는 뭐 지금 그 사용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판매 및 AS 기간은 장비 그 공급업체 정보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 설치 기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실, 충수 포함해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정보는 장비 관련된 자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장비 카탈로그나 장비 매뉴얼 이미지를 업로드 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장비 운영 및 활용 파트입니다. 보통 이제 장비가 이제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주체 역할이나 공동 활용 기본 개념이나 그다음에 활용 성과, 그다음에 실태 조사에 대해서 3장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체 역할은 저 인력 부분인데요. 저기 연구 시설 장비 책임관은 그 연구 기관장의 장이 연구 그 장비 그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한 명의 연구시설 장비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지금 저기 그 연구지원본부 기술지원팀 팀장이 지정이 되어 있고 주요 역할은 한 8가지가 있는데 뭐 위원회 운영 구성이나 시설 장비 정보 등록이나 변경 여부, 그다음에 저활용 그 유휴 불용 장비에 대한 재배치 처분에 대한 관리 감독, 그다음에 뭐 시설 장비에 대한 실태 조사 등 한 8가지를 지금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담 인력은 구축 계획서에 따라 그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요. 또 확보된 인력은 30일 이내 제오스에 그 등록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력뿐만 아니라 지침을 그 장비 담당하는 직원은 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교육 대상자로는 보통 이제 연구시설 장비 책임관뿐만 아니라 구매자산 담당자, 연구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국가연구시설 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일반 교육을 연일 1회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관리교육은 표준 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표준 지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윤리교육은 그 보통 저기 올바른 장비 윤리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표준 지침의 이거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장비 운영에 이제 그 장비 운영 일지도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 일지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운영 일지는 그 장비 시설명을 포함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을 항목을 포함해서 장비 일지를 작성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이용 일시, 이용 기간, 이용자 수, 뭐 시료 수, 이용료 요거는 필수 항목이라서 기본적으로 장비 일지 작성할 때 요거는 명시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저기 중앙기기센터는 연구지원본부는 전산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1년에 한 번씩 그 실태 조사를 위해서 요런 이제 그 장비 사용 일지를 연구지원본부에서 이제 안내를 했는데 요 일지를 뭐 작성하는 케이스도 있고 본인이 아까 필수 항목을 포함해서 별도 양식을 이용해서 사용해도 되니까 일지는 꼭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일지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일지도 맹동일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요것도 뭐 연구지원본부에서 양식은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목적별로 장비를 이제 좀 구분을 하는데요. 단독 활용이냐, 공동 활용이냐 두 분류로 나눕니다.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장비 고장의 우려나 그 다음에 경쟁자하고 좀 나눠 쓰기가 나눠 쓰고 싶지 않다. 또 나눠 써도 뭐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라고 해서 단독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른 연구자와 함께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법도 과학기술기본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에서도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마련되어 있고요. 뭐 단독 활용은 말 그대로 개별 연구자가 직접 관리하고 부서에서만 활용하는 걸 단독 활용이라는데 공동 활용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 활용 서비스나 공동 활용 허용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공동 활용 서비스는 저희 이제 연구지원본부 케이스는 뭐 세부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기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동 활용 허용은 뭐 대형 과제 땄을 때 보통 이제 일부 교수님들한테 또 뭐 장비를 허용하거나 또 뭐 무료로 허용하거나 또 유상으로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단독 활용 판정 기준은 요 10가지가 있는 8가지인데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유상으로 진행할 경우는 공동 활용에서 유상으로 진행할 경우는 이용료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이용료 산정할 때 기본 원칙은 4가지인데요. 수익자 부담 원칙, 가닥 예상 배제 원칙. 요거는 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경우는 비용을 좀 차감해서 계산을 해라는 내용이고 명시 비용 산정 원칙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지출을 근거로 요금을 산정하라는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최저 가격 책정 원칙 이렇게 해서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용료를 산정하고 있고요. 이용료 산정 기준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용료는 이용 단가 곱하기 사용료 플러스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산정 기준이 이제 편지침에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장비의 특성이나 그다음 기간 사정에 따라 좀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본 원칙에 준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장비를 이용해서 발생된 수입은 말 그대로 장비하고 직접 관련된 쪽에 비용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로 운영 유지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영비에는 뭐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유지비는 시선이나 장비 쪽에 교체되는 비용이 범위가 이제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성과 관리 파트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전문기관의 장이나 그 지원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의 장한테 활용 실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5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보통 연구자들은 뭐 장비 가동률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공동 활용 인력의 보유율이나 그다음에 공동 활용하는 장비의 서비스 횟수나 공동 활용률 그다음에 그 장비의 그 처분 절차 준수율 이런 자료도 뭐 전문기관에서 요청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장비 실태 조사입니다. 크게 보통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서면 조사하고 현장 조사가 있는데요. 서면 조사는 3, 4월에 총괄 관리자 저희가 연구지원본부 지원팀장이 그 제우스의 그 조사 시스템 들어가서 질문 한 10가지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 이제 회신을 하고 있고요. 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고
현장 조사는 매년 5, 6월 달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선별된 20개 기관에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관리 체계 조사하고 한령 처분 실적 조사 요렇게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관리 체계 현황 조사는 10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연구시설 장비 책임자가 거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질문 문항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고 있고요. 한령 처분 실적 현황 조사는 보통 이제 그 공동 한령 실적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4가지 정도의 정보를 UCRF에서 취합해서 일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실태 조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뭐 있는데 네 번째 보시면 장비 등록 지연건이 있습니다. 한 2건 정도 발생했는데 30일 이내에 장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지연될 경우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한령 처분 실적 조사 파트는 뭐 말 그대로 공동 한령 실적이나 두 번째 전담 인력 현황, 세 번째 유휴 저한령 불용 현황, 네 번째 불용 처분 실적을 업로드 하시면 요 실적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사이트는 1년에 한 번씩 그 연구지원본부의 그 연구장비 총괄 책임자가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회신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뭐 장비 그 한령 실태 조사 실적은 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조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5, 6월 달에 나오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현장 조사가 한 번이 왔습니다. 뭐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한 번 왔는데 주로 이제 장비 전담 인력에 대한 그 인터뷰 한 케이스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실태 조사 후속 결과로는 뭐 편집팀 그 이행 개선 현황을 실태 조사 그 결과 보고서에 포함해서 배포하거나 소관 부서 및 기관에 안내하여 이제 관리 체계를 유도하는 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편집팀이나 매뉴얼 개정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처분 쪽인데요. 연구 장비가 이제 연구 목적 달성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활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활용 전환을 통해서 타 기관이나 타 부서에 이전을 통해서 좀 새롭게 이제 활용되도록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활용 전환뿐만 아니라 불용 처분도 판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분에 관한 규정도 보통 이제 지침에 보시면 제 6조, 35조부터 해가 38조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장비 도입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좀 판정을 하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저활용 유효 연구시설 장비 또 판정도 하고요. 불용 연구시설 장비 결정도 하기도 하고 그 장비에 대해서 재배치 처분도 이 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5조 처분 결정은 뭐 연일의 그 장비 심의위원회에서 장비 그 시설 장비에 대한 활용 상태를 점검해서 유효 시설을 판정하기도 하고요. 불용 장비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처분 공고는 보통 이제 그 무산 양녀나 이제 그 해체할 경우 기본적으로 30일 이상 재우수를 해야 되고 수요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30일 최소 총 60일 정도 공고를 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무상 양녀나 그 해체해서 사용자가 실제적으로 없을 경우는 그 매각 처리나 폐기 처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용 처리 장비는 기본적으로 순서가 있거든요. 무상 양녀하거나 안 되는 경우 해체하거나 매각 폐기 순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유휴 저활용 장비 판정 기준인데요. 장비 가동률을 우리가 통상 1년에 한 2,00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 장비는 1년 동안 장비가 정지되어 있는 장비를 유휴 장비라고 판정하고 있고요. 저활용 장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간 2,000시간인데 한 10% 미만 장비 활용도가 되는 장비를 저활용 장비라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장비 가동률이 떨어지는 장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회에서 그 안건 상정을 통해서 유휴 저활용 장비도 판정도 하기도 하고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온 구성 내에서 활용도를 좀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도 하고요. 부족할 경우는 타기간에 이제 대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여를 하기도 하고 불용 장비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판정 결과에 따라 활용 전환이나 불용 장비를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내에서는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휴 전용 장비에 대해서는 활용 개선 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용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기간 내에 재배치를 하고요. 재배치를 해서도 좀 사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장비 자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부품 분리해 가지고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불용 결정 사유는 보시는 것처럼 부서 내에서 활용 개선 조치가 좀 힘든 경우나 또 기간 내 이전 배치가 좀 어렵거나 재활용 수요가 없을 경우 그다음에 사용 불량한 장비는 불용 처리를 해가지고 아까 같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관장은 보유한 그 시설 장비의 활용 상태에 따라 수요 조사도 하고 활용 개선 계획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장비 상태나 수요, 그다음에 그 추후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활용 전환을 하거나 불용을 결정합니다. 활용 전환은 그 타부서 이전을 추진하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기간에 대여하는 케이스입니다. 불용은 무상 이전, 해체, 매각, 폐기 순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발표는 요거로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뭐 딴 건 아니고 장비 구매하는 것도 예산 확보하는 것도 힘들고 장비 구매해서도 구매하는데도 많이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니스트의 그 연구지원본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담 인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그 구매하거나 검토할 때는 그 장비 전담 인력들한테 한번 컨택을 하시면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구성에 대한 부분도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발표는 이거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기 팀장님 감사합니다.